안녕하세요. 법이 범죄를 처벌할 때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개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범죄의 수학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말 깊은 원칙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자, 시작부터 바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돌멩이 하나를 휙 던졌어요. 근데 이게 일이 커졌네요. 길 가던 사람도 맞아서 다치고 옆가게 유리창까지 박살이 난 거예요. 행동은 한 번, 돌 던진 거 딱 하나인데 결과는 상해죄랑 재물손괴죄 두 개나 되죠. 이럴 때 법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두 가지 죄를 다 합쳐서?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수수께끼가 바로 이겁니다. 자, 범죄가 몇 개인지 세어보기 전에 우리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 걸까요? 아무 행동이나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법의 세계에서는요, 어떤 행동이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아주 깐깐한 3단계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일종의 범죄 성립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거예요. 첫째, 구성요건 해당성. 둘째, 위법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 이 세 가지 관문을 모두 단 하나도 빠짐없이 통과해야만 범죄라는 이름표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세 개의 자물쇠로 잠긴 문을 여는 것과 같아요. 열쇠가 하나라도 없으면 문은 절대 안 열리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구성요건 해당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법전에 미리 적어놓은 범죄의 설명서, 그러니까 범죄 레시피랑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법에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내 행동이 정확히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동이어야만 절도죄의 첫 번째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거죠. 만약 법에 그런 레시피 자체가 없다면 그건 애초에 범죄가 아닌 겁니다. 자,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관문, 위법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 행동이 범죄 레시피에는 딱 맞아요. 그런데 그 행동이 불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엥? 그게 무슨 말이지? 싶으시죠? 가장 쉬운 이해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누가 저를 막 때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막으려고 상대방을 밀쳤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다쳤어요. 제 행동은 상해죄 레시피에 맞죠. 하지만 이건 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니까 위법하지 않다, 즉 불법이 아니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럼 범죄가 아닌 거죠.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관문입니다. 바로 책임이에요. 이건 뭐냐면 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네가 책임져 라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3살짜리 아기가 장난치다가 엄청 비싼 도자기를 깨트렸어요. 행동 자체는 재물손괴죄 레시피에 맞고 정당방위도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아기한테 너는 범죄자야 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아직 뭐가 옳고 그른지,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제가 문장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임질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단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틀렸다입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마지막 열쇠인 책임이 없으면 범죄라는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고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어떤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그 3단계 체크리스트는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법은 이렇게 성립된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내릴 때 어떤 대원칙을 따를까요? 모든 판결의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정의의 환급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그리고 형벌은 책임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이걸 바로 책임주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이죠. 내가 저지른 잘못만큼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게 바로 우리 형법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기둥입니다. 이 멋진 책임주의 원칙은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비례성의 원칙. 빵 한 조각 훔친 사람한테 무기징역을 내릴 수는 없다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죠. 죄의 무게와 처벌의 무게가 비례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중평가금지. 이건 뭐냐면 하나의 잘못을 가지고 2번, 3번 벌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가 볼 모든 범죄 계산법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원칙들을 다 장착했으니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죠. 법은 과연 범죄의 개수를 어떻게 세는 걸까요? 하나로 볼 것인가? 여러 개로 볼 것인가? 한번 보시죠. 법에서는요, 범죄의 개수를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요. 아주 심플하게 일죄, 즉 죄가 하나인 경우, 그리고 수죄, 죄가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뭐 말만 들으면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생각보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튀어나오는데 바로 법조 경합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범죄 A에도 해당하고 범죄 B에도 해당하는 것 같은데 법원이 딱 보더니 이건 실질적으로 그냥 하나의 죄네. 이걸로 2번 벌 주면 안 되지 하면서 일죄, 즉 죄 하나로 쳐주는 특별한 경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중평가 금지 원칙 기억나시죠? 바로 그 원칙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계약서를 위조하려고 남의 도장을 몰래 파서 그 계약서에 쾅 찍었어요. 자, 행동을 뜯어보면 도장을 위조한 행위랑 문서를 위조한 행위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죄도 두 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은 이 경우에 문서 위조라는 최종 목표, 이 더 큰 범죄가 도장 위조라는 과정을 그냥 꿀꺽 흡수해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 가장 무거운 죄인 사문서 위조죄 하나만 남는 걸로 계산하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럼 법조 경합처럼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 개의 죄로 인정되는 수죄는 어떨까요? 이 수죄의 세계도 들여다보면 또 두 종류로 나뉩니다. 기준은 아주 간단해요. 행동이 한 번이었냐, 여러 번이었냐,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왼쪽이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름이 좀 멋있죠? 이건 행동은 딱 한 번 했는데 마치 마법처럼 결과적으로 여러 개의 범죄가 뿅 하고 나타난 경우를 말해요. 반면에 오른쪽은 실체적 경합. 이건 아주 직관적이에요. 오늘 A를 훔치고 내일 B를 때리고 이렇게 여러 번의 행동이 각각의 범죄가 된 경우죠. 중요한 건 아까 본 법조 경합은 결국 하나의 죄로 결론이 났지만 이 경합이 붙은 두 녀석은 명백하게 여러 개의 죄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듣고 보니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돌멩이 사건, 바로 상상적 경합의 교과서적인 예시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행동은 뭐였죠? 돌을 던진 단 하나의 행위. 그런데 그 결과는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와 유리창을 깬 재물손괴죄라는 두 개의 범죄.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개의 범죄를 낳았으니까 이건 바로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럼 법은 이 복잡해 보이는 상황들을 대체 어떻게 계산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의의 수학 공식을 공개합니다. 먼저 상상적 경합, 즉 우리 돌멩이 사건 같은 경우 말이죠. 하나의 행동으로 여러 죄를 지었을 때 법의 계산법은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 명료합니다. 바로 그 여러 개의 죄 중에서 형벌이 가장 센 놈 하나만 가지고 처벌합니다. 끝! 두 죄를 더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일 무거운 죄 하나로만 딱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번 잘못한 실체적 경합은요? 그건 그냥 1 더하기 1처럼 죄마다 형량을 다 더해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라고요.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가중주의라는 방식을 써요. 자, 여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러 개의 죄 중에서 일단 제일 무거운 죄 A를 기준으로 딱 잡아요. 그리고 나머지 죄 B, C는 그 형량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죄들을 고려해서 기준이 된 A의 형량에다가 일정 부분을 가중시키는, 즉 조금 더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왜 단순 합산을 안 하냐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던 책임의 한도를 훌쩍 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게 공정함을 지키려는 법의 아주 정교한 계산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우리 첫 번째 수수께끼에 대한 완벽한 답을 내릴 수 있겠네요.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사람도 다치게 하고 유리창도 깬 경우, 이건 뭐다? 상상적 경합이다. 따라서 법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이 두 가지 죄 중에서 법에 정해진 형벌이 더 무거운 죄 딱 하나를 골라서 그 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명확하게 이해되셨죠? 오늘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떠세요? 형법이라는 게 그냥 나쁜 짓 했으니까 벌받아 하는 단순한 덧셈 뺄셈이 아니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의 크기를 넘지 않으려는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법이 죄를 세는 이 방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공정함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